문제 5-2번입니다.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2019년 6월 1일에 입사한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네모 칸에 보시면은 2019년 5월 말까지 다니던 직장, 주식회사, 사명정자에서 받은 권료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두 번째는 장현선 씨는 2019년 1월에 관악구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였다. 월세 소득 공제 요건은 충족하다고 가정한다. 그 다음에 장현선 씨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게 하고 부양가족은 없다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이거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하고요. 자, 4번을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F2번 누르면은 장현성 불러옵니다.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장현성 혼자 이제 이 사람이 해당되고요. 현재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 공제를 못 받고 자녀가 있음에도 자녀 공제는 배우자를 몰빵해버리면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순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장현성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보냐면은 이제 소득 명세에서 클릭해가지고 종전에 여기 한번 클릭합니다. 종전에. 전 근무지이기 때문에 종전 여기에 입력합니다. 주식회사 사명전자. 그러니까 여기에 장현성의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근무기간, 감면기간은 어떤 거냐면은 그거 정년세액공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년세액공제 감면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정년세액공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감면기간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급여 입력해 줍니다. 급여 그 다음에 상여 넣어주면 돼요. 상여 넣어주면 되고요. 인정상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여까지만 넣어주고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요거 입력해 주는 거예요. 결정세액을 입력해 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기납부세액이 있었고 이거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기납부세액에서 전근무지에서 임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요. 이거를 여기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려요.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 어디서 입력해야 될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 보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없으면 입력 안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대보험 이렇게 해서 입력해 줍니다. 자, 4대보험이라고 돼 있으면은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밑에 직장으로 돼 있죠. 직장.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직장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잘못 적었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잘못 적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자, 이제 건강보험료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807500.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98만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68,700원. 고용보험료가 162,500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종전근무지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끝나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1년간에 합산해서 이제 총 3,800만원의 이제 총 급여액이 됩니다. 그 다음 상여 포함해서 이제 4,8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총 급여 상세 보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자, 밑에 장현성의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연말정산 자료에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에서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험료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장하성은 본인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뭐 언급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하고 이제 소득 요건을 모두 봅니다. 근데 둘 다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이제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소득이 얼마 돼 있든 그런 거는 안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월세, 퇴직연금 이거 전부 다 공제 대상이에요. 전부 다 공제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니까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세대주인 본인이니까 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당연히 본인이 지출했으니까 해당이 되고요. 당연히 이것도 본인이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되고요. 이것도 본인이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 되고요. 이것만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를 못했을까봐 제가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본인은 나이 요건도 안 따지고 소득 요건도 안 따집니다. 왜냐면은 무조건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에서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이제 자동차 이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88만원만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이제 야간대학교 교육비이기 때문에 본인만 해당이 돼요. 본인만. 대학원은 본인만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600만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력보정 안경구입비, 질병치료비 이렇게 있어요. 다 카드 결제인데 그냥 잠시만요. 예,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450만원과 500만원, 50만원 포함해서 500만원만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안경 구입비가 이렇게 있는데 안경 구입비는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신용카드 사용 금액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내가 총 급여액의 25%만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최저 이제 공제된 금액은 1200만원이고 1200만원만큼 이상 써야지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의료비 지출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카드 금액에 이거는 신용카드는 의료비로 지출해도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그래서 1170만원 그대로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지불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연말정산은 진짜 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입니다. 월세는 세대주 본인, 그러니까 즉 임차인인 경우에는 이제 공제 대상이 되고요. 반드시 계약 면적이 그 국민주택 규모 면적을 넘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55m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월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에서 월세 주택 임차에 클릭해가 월세 세액 공제 명세서에 임대인을 이제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유형은 오피스텔 계약 면적 55m 제곱 주소는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개시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약을 안 할 수 있어요. 해당 기간이 이제 2018년부터 계약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간만 보시면 되고요. 연간 월세액이 얼마냐면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액은 12%까지 해서 72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도 금액이 있어요. 한도 금액은
그 월간 월세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원 해가지고 72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본인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본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연금저축 계좌가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코드, 우리은행 계좌번호, 납입금액, 그 다음에 공제대상 금액 12만원에서 15%만큼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18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연말정산 금액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 88회는 문제가 좀 쉬웠고요. 특히 저기 문제 3번과 문제 5번은 제가 이제 전산세무회계를 처음 하시는 이제 그 유형이다 보니까 이제 전산회계 1급에서 전산세무회계 2급 넘어온 사람도 있고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문제 3번과 문제 5번은 이제 그 하나에 대한 서식을 제가 그 특강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89회부터는 이제 서식에 대한 내용은 이제 그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연말정산 자료 입력도 이제 상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그 설명을 할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서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따로 폴더를 부가세 특강 서식 그 다음에 소득세 특강 서식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볼까 싶습니다. 근데 기한은 이제 제가 뭐 즉시 뭐 하는 건 아니고요. 대략 한 제가 교직 이수를 끝나고 나서는 아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 기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재는 제가 이제 좀 분계 부분은 좀 상세하게 얘기하는 편이지만 이 부가세 서식은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채우기 위해서 좀 서식, 그러니까 자격증 서식 을 특강하고요. 작년에는 제가 또 서울에 가서 또 특강도 하고 그랬어요. 8시간 분 해가지고 특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제 스타일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서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한번 직접 그 회차를 하나 들고 와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기한은 제가 좀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너무 기다리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미리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제 5월 20일자에 업로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작성도 5월 20일자로 하고 했고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면은 이번 4월달 시험에 그 취소를 해가지고 원서 접수 길이 좀 막혔습니다. 어제 원서 접수를 시작했나봐요. 아니면 오늘 했거나 1시간 만에 전부 다 그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 요구를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시험 응시를 못하는 분들이 참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시험을 응시하려고 정작 4달 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저 시험을 좀 해당 그거를 해가지고 좀 증설할 수 있으면은 저는 좀 증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고요. 8월달도 아마 시험이 아마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8월달에 시험을 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되도록이면은 정말 일찍 신청을 해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한국세무사의 시험을 저도 여러 번 쳐봤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자리가 없어요. 1시간 만에 거의 완판 다 됐다고 합니다. 아, 참 마음이 찢어지긴 한데, 그래서 또 일단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를 하시고 시험장이 증가된다는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꼭 원서 접수 신청해서 꼭 이번 달 6월에 시험을 꼭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월달 시험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8회 업로드 이후에 89회는 업로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89회를 만약에 보신다면은 좀 양해를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요. 저는 앞으로 그 독학하는 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는 앞으로 이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산세무에게 1급 업로드 할 때도 이제 확실한 문제풀이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